전산회계 2급 86회 이론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그랬습니다. 1번 보시면 자본은 기업 실체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을 말한다. 이 설명은 맞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 즉 순자산을 말합니다. 2번.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을 구분하며 부채는 자기 자본에 해당한다. 얘가 틀렸죠? 부채는 빚을 말합니다. 즉 부채는 타인 자본, 즉 2번이 답이 돼요. 3번 보시면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의 경제적인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네, 이게 자산이에요. 그리고 자본은 기업 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자녀 청구권이다. 자본이 소유주의 청구권이고요. 부채는 타인의 청구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 2번. 다음 중 시산표 등식으로 올바른 것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올바른 거 뭘까요? 여기에서 올바른 거는 3번이 답이 돼요. 손익계산서 등식은 기말자산 플러스 총비용은 기말부채 플러스 기초자본 플러스 총수익이다. 특히 이 기초자본이 기말자본으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기초자본 자리는 정확히 외워두셔야 됩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가 아닌 것 그랬습니다. 재무제표 5가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5가지죠. 그럼 여기에서 아닌 거 뭡니까? 합계잔액시산표. 합계잔액시산표는 재무제표에 속하지 않습니다. 문제 4번. 다음 중 물가 하락 시 당기순이익이 가장 높게 계상되는 재고자산 원가 결정 방법은 그랬습니다. 단, 재고자산의 기초 재고수량과 기말 재고수량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그랬죠.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물가 상승시로 나와요. 물가 상승시 하면 이익이 가장 큰 게 뭡니까? 선임선출법이죠.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부하실 때 이익이 큰 순서를 하면 선, 이, 총, 후 이렇게 외우시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가장 큰 건 선입이에요. 근데 원가로 보면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는 물가 하락시죠. 물가 하락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반대로 생각하셔서 이익이 가장 높게 표시되는 거 뭡니까? 후입선출법이에요. 이런 거는 항상 나오던 문제가 가끔씩 변형돼서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 5번. 다음은 건물 처분과 관련된 자료이다. 건물의 처분가액은 얼마인가 그랬죠. 현재 취득가액 자체가 1억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4천만 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건물을 처분하는 분개를 하실 때는 처분하고자 하는 자산을 먼저 대변으로 보냅니다. 그럼 대변으로 보내면 건물이 1억 원짜리가 대변으로 가는데 항상 처분할 때는 취득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건물 1억. 그리고 바로 반대쪽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오는데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죠. 그러면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5천만 원이 남아요. 이 5천만 원이 뭡니까? 이게 장부가액이에요. 장부가액 5천만 원짜리를 처분하고 이익이 얼마가 생겼습니까? 4천만 원이 생겼죠. 5천만 원짜리 팔고 4천만 원 이익 생겼다. 답은 몇 번이요? 3번. 9천만 원에 판매한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 6번. 다음 자료에서 재무상태표에 단기 투자자산 항목으로 표시되는 금액은 그랬어요. 즉, 각 항목별로 구분을 하라는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단기 투자자산은 단기 매매 증권하고 단기 대여금이 들어가요. 즉 15만원 플러스 18만원. 그러면은 얼마가 돼요? 33만원. 1번이 답이고요. 추가로 현금 5만원, 보통예금 50만원,
당좌예금 20만원, 이 세 가지 합쳐서 75만원 나오시죠. 그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받으러움 10만원, 얘는 뭡니까? 매출채권이에요. 매출채권. 문제 7번.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을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받고 대변에 상품 매출 계정으로 분기하였다. 이로 인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 그랬죠. 지금 올바르게 처리를 했으면 차변에는 현금 들어왔으니까 현금 잡아주고 대변에 선수금을 잡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를 안 했단 얘기죠. 현재 처리 상태는 차변에는 현금, 대변에는 상품 매출로 잡았대요. 잡아야 되는 선수금을 안 잡았어요. 선수금은 부채인데 안 잡았으니까 뭡니까? 부채는 과소가 되고요. 상품 매출은 영업이익이죠. 즉 수익입니다. 잡지 말아야 될 수익을 잡았으니까 수익은 과대. 그럼 여기에서 답이 되는 건 뭡니까? 3번이 되죠. 부채는 과소계상이고 수익은 과대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8번. 다음 자료에 기초한 장보고 회사의 매출 원가와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단 재고의 흐름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랬죠. 여기에서 선입선출법 기초에 100개 단가가 2,000원짜리였습니다. 그럼 전량 판매죠. 그 다음에 매입 900개 단가가 3,000원짜리인데요. 여기에서 매출이 800개니까는 이 중에 700개는 판매를 하고요. 200개는 재고로 남아요. 그러면 기초에 있던 100개 20만원어치 하고 700개 210만원 합쳐서 매출 원가가 23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매출 800개 4,000원짜리죠. 그러면 매출액이 얼마가 돼요? 320만원. 그러면 320만원에서 230만원 제하시면 매출 총이익은 90만원. 그래서 답이 3번이 되시는 거예요. 문제 9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매입 채무 계정에 해당하는 것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되죠. 매입 채무하면 두 가지 있습니다. 외상매입금하고 지급어음. 외상매입금하고 지급어음은 매입 채무.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알아두신다면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은 뭡니까? 매출채권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몇 번이요? 1번이 되는 거예요. 문제 10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당좌자산에 속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당좌자산에 속하는 거 아닌 거 2번이죠.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투자자산입니다. 투자자산. 문제 11번. 다음의 설명과 관련한 계정 과목은 그랬습니다. 상품 매입 대금을 조기에 지급함에 따라 약정한 일정 대금을 할인받는 거. 문제 안에 답이 있죠. 이거 뭐예요? 매입 할인이에요. 매입 할인. 매입 할인이라는 것은 외상 매입금을 내가 기일보다 먼저 지급하면 상대방이 택시라도 타고 가라고 일부 빼주죠. 그게 바로 매입 할인이에요. 그 다음 매입 환출은 뭡니까? 매입 환출이란 건 내가 매입한 물품을 반품하는 거. 반품하는 게 매입 환출이고요. 그 다음에 매입 애누리가 있습니다. 매입 애누리는 내가 상품을 매입할 때 상대방이 판매 촉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유에서 일부 금액을 깎아준 거. 이것을 매입 애누리라고 그래요. 매입 할인,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이 세 가지는 총 매입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있습니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어음의 할인이나 매출채권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 대부분이 어음 할인에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몇 번이요? 1번. 외상 매입금을 기일보다 먼저 지급해서 할인받는 거 매입 할인 되겠습니다. 문제 12번. 다음 자료에 의해 정액법으로 계산할 경우 2019년 12월 31일 결산 이후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아래에 제가 구하는 식을 써놨는데요. 밑에서부터 보시면 돼요. 위에 거는 답이고요. 우선 장부가액을 구하라고 했는데 장부가액을 구하시려면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야 돼요.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을 또 구하셔야 되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건 그동안 내가 감가상각한 금액과 단기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를 합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단기 감가상각비를 구하셔야 되는데 문제에서 정액법을 이용하라고 그랬습니다. 정액법이라는 게 뭐예요? 매년 정해진 금액으로 감가상각하는 게 정액법이죠. 정액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즉 여기에선 취득원가가 2천만 원, 잔존가치가 200입니다. 그럼 빼면 어떻게 돼요? 빼면은 1,800이 되죠. 1,800만 원에 대해서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내용연수 5년으로 나누면 단기 감가상각비가 360만 원이 나와요. 여기에서 전기 말에 720만 원이 있었죠. 그래서 720에다가 360만 원을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1,080만 원이 돼요. 그러면 취득 원가 2천만 원에서 총 감가상각 누계액 1,080만 원을 빼시면 이 자산의 장부가액은 9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문제 13번. 다음에 상품과 관련된 지출 금액 중 상품의 취득 원가에 포함할 수 없는 것 그랬죠. 여기에서 상품 매입 시 하역료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이렇게 물건 들여오거나 그럴 때 물건 내리는 비용, 그러니까 뭐 덩치가 커서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내린다든지 이렇게 물건을 내리는 비용을 하역료라고 하고요. 상품 매입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 비용, 그 다음에 상품을 수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관세, 이것들은 다 취득원가에 포함하셔야 되고, 상품 매출 시 발생하는 운반비 있죠. 상품 매출 시 발생하는 운반비는 운반비, 비용 처리하시고요. 상품 매입 시 운반비는 당연히 원가 포함이죠. 요거는 꼭 기억해 두십시오. 매출 시는 운반비, 매입 시는 원가 포함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답은요 4번이 되는 거예요. 문제 14번. 다음 자료에서 개인 기업의 12월 31일 현재 자본금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1월 1일 현재 현금 500만 원을 갖고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그러면 자본이 얼마예요? 500만 원이죠. 즉 기초 자본금이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0월 5일 날 사업주가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150만 원을 인출했대요. 그러면 그건 인출금이죠. 이 인출한 거를 기말 결산 시 사업주가 인출한 금액을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하였다. 즉 자본금을 줄인 거예요. 그리고 12월 31일 기말 결산 시 당기순이익이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죠. 기초자본금 500만 원에 추가 출자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출금 150만 원 있는 거 빼시고요. 당기순이익 500만 원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850만 원. 그래서 기말 자본금은 850만 원이 정답입니다. 문제 15번. 다음 중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거는 약간의 오류 소지가 조금은 있는데요. 뭐 오류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답이 1번으로 이게 발표가 됐는데 신입사원들의 명함 인쇄하는 비용을 도서 인쇄비가 일반적인 방법이긴 한데요. 이거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곳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원에게 지급되는, 사원에게 쓰는 돈 중에 급여를 제외하는 모든 비용들을 거의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요. 그래서 실무에 나가셔서 복리후생비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명함 인쇄다 그래서 도서 인쇄비로 하는데 어차피 둘 다 판관비 항목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에는 큰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오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답이 1번이 돼요. 왜냐하면 2번 거래처 직원과 식사했다. 접대비. 이건 100% 확실한 거죠.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컴퓨터 교육에 대한 강사비를 지출했다.
교육 훈련비,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했다. 이자 비용.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1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